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의 노현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모의평가 2회 둘째 마당에 나와 있는 뒤에 세 지문 다 풀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해왔니, 얘들아?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왜? 예술 지문? 뭐 항상 그렇고, 그지? 뒤에 나와 있는 언어 생활 지문? 이거,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던 개념이 또 반복돼서 나와요. 기억 안 나? 음소, 막 음운, 음성? 이런 거. 선생님 막 그때 막 사사치 막 이런 거 하면서, 그치? 노홍철 발음하면서 막 음성과 음운의 차이 이런 거 가르쳐 줬었어. 비슷한 개념이 나와. 상보적 분포, 최소 변별상, 최소 대립상 뭐 이런 거. 그때 했던 개념 그대로 옮겨온 지문이야. 그래서 아마 앞에서 충실하게 개념을 이해하면서 문제 풀었던 사람들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 희곡. 이것도 거의 보기를 통해서 문제 다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예술 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술 지문 보시는데 일단 뭐 봐야 돼? 문제를 살짝 보자. 자,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 맨 처음에 예술 지문이라는 거 배우기 시작하면서, 자, 예술 지문의 보기가 그림이 나올 때가 있다고. 음악과 관련된 내용 말고 미술과 관련된 그런 예술 지문이 나왔을 때, 자, 보기에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림은 두 종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자, 실제 그 그림이나 아니면 사진,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명화가 제시가 된다거나 아니면 사진이 나오는 경우, 이럴 때는 얘들아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 그랬지. 왜? 우리가 실제로 어떤 명화를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게, 사진의 의미를 감상할 수 있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게 이 지문의 목표가 아니니까. 그지? 우리한테 어떤 우리의 미술적인 어떤 감각이라든가 예술적인 능력, 이런 걸 물어보면 이거는 언어 영역이 아니지. 예술 영역이지. 그치? 하지만 언어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나와 있는 글, 얘에 대한 설명,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림들 중에 보면 실제 명화나 아니면 사진이 아니라 여기에서 좀 더 이거를 단순하게 그냥 선으로만 표현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얘를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얘들아 단순하게 예를 들어 어떤 설계도를 보여준다든가 이런 경우 있죠. 그쵸? 설계도나 평면도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그림을 감상한다라기보다 이 안에서 어떤 원리를 찾아내는 그런 문제란 말이야. 우리 그 기술 지문에 나오는 그림들 있지. 그런 그림들이 다 뭐야? 구조도, 설계도 이런 것들이잖아. 똑같아. 예술 지문에서도 실제 명화나 사진이 아니라 단순한 그림이 나와준다. 뭐가 되겠니 얘들아? 162쪽을 봐봐. 9번. 자, 9번 문제의 보기를 보면 거기 그림이 두 장이 나와 있단 말이야. 자, 니은의 그림은 뭐예요?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그림이 중요하지 않고 옆에 나와 있는 설명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디귿 봐. 자, 디귿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니까 이게 뭐야? 중심형 성당의 모형도라고 돼 있어. 심지어 옆에 설명조차 나와 있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순한 그림을 통해서는 이거는 예술적으로 감상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분석하는 대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때는 그림의 유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요걸 알고 들어가주면 되는 거야. 8번 문제는 뭐냐 하면 제목이야. 제목 묻는다는 건 뭐니? 이 글의 핵심 내용을 묻는다는 거지. 근데 자, 1, 2, 3, 4, 5번을 보면 제목에 공통점으로 다 뭐가 들어가 있어? 르네상스 건축과 종교, 르네상스 건축의 미학, 르네상스 건축과 사상, 르네상스 건축과 인간, 르네상스 건축의 지향. 발음도 안 돼. 자, 르네상스 건축이라는 게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지. 그치? 자, 그러니까 이 글은 뭐야? 르네상스 건축에 대한 내용이야. 근데 그 르네상스 건축과 종교에 관한 내용이냐, 아니면 미학에 관련된 내용이냐, 사상이냐, 인간이냐, 지향이냐, 이거를 우리가 따져주면 된다는 거지. 됐지? 자, 다음 10번은 뭐예요? 이거 어휘 문제가 되겠고, 11번은 뭐니? 문맥상의 관련이, 문맥으로 봤을 때 의미상의 관련이 없는 하나. 이건 뭐야? 이 밑줄 친 것들의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해주면 돼요. 이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지문 보세요. 둥근 원형을 특징으로 하는 르네상스 건축 양식은, 자, 봐.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이거란 말이야. 자, 이 글의 핵심이 뭐야?
르네상스 건축 양식이었어. 왜? 제목에 모두 이게 들어가 있었잖아. 그치? 자, 르네상스 건축 양식은 뭐를 특징으로 한대? 둥근 원형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자, 원이야. 선생님 잘못 그려서 그래. 자, 원이야. 자, 이 원. 무엇보다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중심형 성당에서 확인할 수 있대. 중심형 성당? 우리가 살짝 아까 그림에서 살펴본 바가 있었죠. 그쵸? 자, 뭐야? 9번 보기에 나와 있는 자, 디귿 얘가 뭐였니? 중심형 성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르네상스 건축 양식은 우리가 어디서 찾아낼 수 있냐? 중심형 성당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원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성당의 설계도를 보면 성당은 하나의 완결된 원에서 출발하며 동심원상의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크기의 부속 공간들이 더해지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때 만들어지는 부속 공간이 4개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고 3개라면 성삼위를 상징하고 12개라면 12제자를 상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디귿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까? 자, 디귿을 보면 이게 뭐라고? 중심형 성당의 모형도라고 되어 있잖아. 단순한 그림이야. 단순한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 자, 여기 나왔던 거 뭐니? 하나의 어떤 원으로 되어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상에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크기의 뭐가 더해진다? 부속 공간이 더해진다 그랬지. 지금 이 모형도를 위에서 내려다본 걸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니? 자, 큰 원이 하나가 있고 주변에 어때요? 3개의 작은 원이 이렇게 붙어 있었지. 그지? 그리고 이쪽으로는 네모난 공간이 하나가 더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 큰 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심원상에 부속 공간이 더해졌다라고 할 때 얘들아, 이때 부속 공간은 어느 걸까? 봐. 이게 A, 이게 B, 이게 C, 이게 D라고 한다면 부속 공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속 공간. A, B, C지. 왜? D는 왜 포함이 안 되지?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크기의 부속 공간들이 더해진다 그랬잖아. 똑같은 모양, 원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얘네 3개밖에 없단 말이야. 얘는 똑같은 모양도 아니고 똑같은 크기도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부속 공간은 몇 개다? 3개다. 그런데 3개면은 이게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 성, 삼, 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9번 봐봐. 9번. 자, 9번에서 4번하고 5번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지. 자, 봐봐. 자, 9번에 4번 보세요. 자, 4번. 디귿은 성당의 부속 공간이 성삼위를 상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죠. 부속 공간이 3개니까 얘는 부속 공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봐봐. 디귿은 설계도를 추가로 제시하여 중심형 성당의 특징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한다. 이게 뭔데? 중심형 성당의 모형도였잖아, 디귿이. 여기에다가 뭐를 추가하면? 설계도를 추가하면 이 중심형 성당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설계도를 추가한다는 건 어디서 찾아낼 수 있어? 지문의 둘째 줄에 있지. 지문의 둘째 줄 어떻게 돼? 이 성당의 설계도를 보면 이라고 돼 있잖아. 즉 모형도와 즉 디귿의 모형도와 설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심형 성당의 특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4번하고 5번 다 맞는 설명이란 얘기야. 됐죠? 자,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자, 이때 이거 했지. 2번째 단락으로 갑시다. 자, 이러한 방식은 우주의 본래 모습이 원이라는 신념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자, 르네상스 건축 양식은 원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다? 우주의 원래의 모습이 원이라고 믿었어. 거기에서 출발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구, 태양, 새, 중심 어쩌고저쩌고 얘를 다 들고 있고요. 자, 셋째 줄을 봐. 이런 점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사람들은 그리스 고전주의 건축가들의 후손이다. 자, 그리스 고전주의 건축. 자, 이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거야. 르네상스 건축,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후손이래. 그 얘기는 뭐야? 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다. 혹은 이 사람들의 그런 건축 양식을 계승하고 있다. 이어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 지금 기억해가지고 후손이라는 말. 뭐야? 문제가 나와 있지. 그치? 자, 몇 번 문제니? 어디로 가? 자, 10번 문제죠. 10번. 기억과 이 후손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뭐야? 얘네들, 이 이탈리아 사람들, 그리스 고전주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니까 누가 돼야겠어요?
계승자가 되어야겠지.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계승자이다. 답 찾아냈다. 그쵸? 자, 계승자 요거 찾아놓고 다시 돌아오도록 합니다. 자, 르네상스 건축 양식은 그리스 고전주의 건축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에서 영향을 받았는지 얘의 특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얘의 특징이 뭐야? 고전주의 건축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다? 형태가 대상물에 내재해 있다는 자연적인 미의 개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자, 그리스 고전주의 건축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연의 미다. 자, 자연적인 미라는 개념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의 예술가와 건축가와 공예인들은 그러한 자연적인 미를 각각의 대상물로부터 끄집어내어 수리적으로 측정하고 또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처럼 무슨 얘기야? 이런 자연적인 미를 계산할 수 있다. 수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지. 그 밑에 단락을 봐봐. 자, 이처럼 세계는 인간에 의해 파악될 수 있는 균질적 공간이며 인간의 이성은 뭐? 그거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믿는 뭐? 인본주의적 세계관. 자, 그리스 고전주의 건축에 깔려있던 뭐?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뭐야? 르네상스 건축 양식에 깔려있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 어는 뭐야?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계속 보세요. 이러한 세계관 뭐예요? 이러한, 바로 앞에 있는 말이니까 인본주의적 세계관이 되겠지.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케치한 인체 비례도와 해부도.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있었다고. 어디 있었어? 9번에 니은에 있었죠. 그쵸? 자, 9번의 니은에 보면 그게 뭐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니? 봐. 실제 그림이나 사진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 볼 필요 없다 그랬어요. 정말 그런가? 이게 원인가? 이게 네모인가? 볼 필요 없어. 보지 말고 설명만 봐. 자, 설명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니? 자, 인간의 몸은 원형에 내접해 있다. 뭐야? 아까 르네상스 건축 원에서 시작한다고 얘기했잖아. 공통점이 있는 거야. 자, 인간의 몸은 원형에 내접해 있으며 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 자체 내에서 각 지체들의 크기 간에는 1대1의 비례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야. 진짜 그런지 따져볼 필요 없어. 다리와 팔이 1대, 이게 진짜 1대1인가 따질 필요 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서로 뭐?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설명이 중요하다고.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됐지? 자, 그 다음에 본 김에 기억까지 봐봐. 위에. 기억을 보면 기억엔 그림도 없어. 설명만 있어. 뭐라고 돼 있니? 인체는 뭐다? 비례의 모범형이다 라고 돼 있죠. 자, 왜냐하면 팔이나 다리를 뻗음으로써 저 완벽한 기하학적 형태인 정방형은 정사각형을 얘기하는 거야. 원에 딱 들어맞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체는 비례의 모범형이다. 그래서 원과 정사각형에 들어맞는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 거야. 자, 어쨌든 지금 보면 사람의 인체는 뭔가 비례에 맞고 원형 1대1 대칭, 뭔가 균형이 잡혀있는 비례에 딱딱 들어맞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를 기억 니은에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지문으로 와봐. 자, 지문으로 오니까 뭐라고 돼 있니? 자, 이런 계산할 수 있다, 뭐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르네상스 건축 양식에 여기에 깔려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원래는 뭐였어? 중심형 성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인체의 비례도와 해부도에서도 확인이 된다는 거죠. 즉 중심형 성당뿐만 아니라 인체 비례에서도 우리가 뭐를 이 르네상스 건축 양식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야? 원형에 내접한 인간의 몸은 비례미를 가진 것으로 생각되었고 또한 이러한 기하학적 질서는 신의 우주적 질서에 대한 직접적 증거로 믿어졌고 동시에 그 자체로 미의 척도가 되었다. 미의 척도라는 건 뭐야? 척도, 자야, 자. 미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지. 자, 미의 기준이 된다. 즉, 미의 기준이 된다는 거. 아까 무슨 말이 있었니? 비례의 모범형이라는 말이 있었지. 모범형이 뭐야? 기준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놓고서 9번 문제, 나머지 보기를 해결을 하자. 아까 우리가 9번에 4, 5번이 맞다는 건 다 확인을 했어요. 자, 1번 보자. 기억, 니은, 디귿은 르네상스 건축에 깔려있는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그래. 자, 르네상스 건축 양식 중심형 성당에서도 찾을 수 있었지만 뭐 인체 비례도와 해부도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인체와 관련된 기억, 니은 자료, 그리고 디귿, 중심형 성당 이거 세 개를 모두 가지고 1번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기역, 니은은 르네상스 시대의 미의 척도를 설명하는 자료. 뭐, 비례는 뭐다? 미의 척도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쵸? 기역에서는 또 뭐라 그랬어? 이게 비례의 모범형이다. 이게 바로 미의 척도. 같은 말이란 말이야. 2번 맞는 말이죠. 하나 남았어, 그럼. 3번이야. 자, 니은과 디귿은 르네상스 건축과 고전주의 건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자, 얘들아. 우리가 고전주의 건축이 르네상스 건축 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원에서 출발한다는 거,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상을 바탕에 깔고 있다는 거, 공통점,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알았죠. 그런데 이 지문에서 차이점이 드러났었나?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었나?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점, 이거는요, 아예 글 자체에서도 나타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3번이 뭐니? 답이 되는 거지. 아무리 좋은 그런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지문에서 언급하지 않은 걸 어떻게 뒷받침을 하겠어요. 그죠?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시 한번 거기 뭐니? 지문으로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지문 중간쯤에 봅시다. 이 조화미 사상은 컨시니타스 개념으로 요약되는데 그 뜻은 각 부분들의 기술적이며 우아한 연계이다. 이것의 의미는 건축적 요소들이 전체 윤곽 내에서 어쩌고저쩌고 뭐 말이 많은데 지금 중요한 게 뭐니? 밑줄 쳐져 있는 A, B, C, D, E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 지금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되는 거니? A에서 이 5개 중에 문맥상 의미, 관련이 가장 적은 거를 여기에서 찾자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쭉 읽으면서 뭐가 다른지 한번 봐봐. 자, A는 뭐니? 자, 건축적 요소들이 전체의 윤곽, 전체의 어떤 조화미겠지, 그치? 지금 이게 뭐야? 조화미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란 말이야. 이 조화미가 컨시니타스라는 개념으로 요약이 되는데 그 개념이 뭔지는 몰라도 돼. 일단 뭐야? 이 조화미, 전체가 조화를 이룬다. A, 전체의 윤곽. 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B를 봐봐. 완벽한 뭐? 비례미. 이것도 뭐야? 전체가 비례의 어떤 미를 갖고 있다는 것, 조화미와 관련이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C, 이건 역시 뭐예요? 안정적인 질서. 이 어떤 건축 속에서 나타나는 미학적인 안정적인 질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리고 그런 안정적인 질서는 뭘로 나타나는데? 맨 마지막에 E를 보세요. 자, 기하학적 형태가 되었다라고 했잖아. 뭐가? 그 공간이. 즉, 그 공간은 어떤 공간인데? 그 공간? 그 위에 있는 줄에 나와 있죠. 르네상스 건축물의 공간은 바로 그 공간이 뭐? 기하학적인 형태가 되었다. 그래서 A와 B와 C와 E는요. 건축물 혹은 예술에서 나타나는 어떤 조화미와 관련 있는 그런 단어들이야. 그런 구절들이야. 그런데 얘를 봐봐. D. 자, 뒤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 자, 뒤에 보면 권력의 질서가 나와 있어. 자, 그래서 왠지 질서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위에 나와 있는 뭐 안정적인 질서, 완벽한 비례미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잘 읽어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력의 질서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건축, 뭐 미학, 예술 이런 것들에 상관 있는 그런 것들과 상관 있는 권력의 질서니? 아니야. 뭐래? 당대. 그치? 이 앞에 있는 말을 봐봐. 뭐라고 돼 있어? 당대. 즉, 그 시대의 권력의 질서에서 중심에 대한 시민계급의 독립적인 자아와 자신감. 즉, 이때 권력의 질서라는 것은 어떤 건축물이나 예술 측면에서의 질서가 아니라 뭐지? 현실에서의 실질적인 어떤 그런 권력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즉, 현실적 개념이라는 얘기죠. 미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 뭐다? 4번. D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8번 문제만 풀면 되는 거야. 90, 11 다 했어. 8번 뭐? 제목이었잖아. 르네상스 건축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글이었을까요? 자, 이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거 뭐가 될까? 일단 1번, 종교에 너무 한쪽에만 치우쳤어. 그치? 4번, 인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도 아니야. 5번, 지향? 르네상스 건축의 지향점?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주 잠깐만 나온 내용이잖아. 아마 2번이나 3번, 르네상스 건축의 미학이나 르네상스 건축과 사상, 이 정도가 좀 나머지를 다 이 글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 그럼 미학이냐 사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고 했을 때 옆에 나와 있는 부제를 가지고 골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답이 뭐가 돼야 돼? 2번이지. 그치? 르네상스 건축의 미학. 이건 뭐야? 인간과 종교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인본주의와 개인주의의 갈등과 조화? 이런 얘기는 안 나왔었잖아. 그치? 이거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다룬 적이 없는 내용이잖아. 얘네들이 갈등을 했는지, 얘네들이 또 조화를 이루었는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정답 8번의 정답은 2번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술 문제 봤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 그리고 그림 보는 방법 선생님이 알려줬지. 실제 그림이나 사진이 나오면 옆에 있는 설명을 봐. 하지만 구조도나 설계도 이런 게 나오면 그 그림을 통해서 원리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원리를 여러분이 혼자 이끌어내는 건 아니야. 지문을 통해서 이끌어내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자, 오늘의 명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은요. 장종윤 학생이 올려줬어요. 우리 종윤이가 올려줬는데 종윤이네 학교 윤리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말이래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되고야 만다. 종윤이 학교의 윤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함을 몰라서 참 안타깝네요. 자,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되고야 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종윤이는요, 이거를 되게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자, 먼저 자기가 되고자 하는 사람, 자기가 되고자 하는 그 모습, 그걸 생각한다면 나중에 꼭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즉,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또 두 번째 종윤이가 생각했던 의미는 평소에 자기가 자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뭐야?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 평소에 나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어때? 그게 겉으로 드러나서 내가 결국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이 나중에 되고 싶은 모습 명확하게 머릿속에 그리면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있다면 그거 뭐야? 생각하면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니까? 자꾸만 그런 나쁜 마음들을 비워가자라고 종윤이가 건의를 했습니다. 참 좋은 명언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된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거야? 지금부터 생각하고 꼭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지문 언어생활 지문이야. 자, 언어생활 지문인데 어려워? 어렵다면 지난번에 여러분이 개념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얘기야. 이게 어디니? 84쪽. 다시 한번 가봐. 니네 살짝 깜짝 놀랄걸? 자, 84쪽에 가면 이때 우리가 의문론, 음성학 이러면서 상보적 분표, 심지어 선생님이 이쪽에다가 개념 탑재 그것까지 띄어가면서 설명했던 개념이란 말이야. 그때 이해했다면 이번에 굉장히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을 거야. 자, 그럼 같이 한번 지문 보기 전에 문제 살짝 보자. 12번 뭐니? 사례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죠. 언어생활 지문에는 반드시 이런 사례들이 나와 있고 그에 대한 해석 문제가 나와 있게 됩니다. 13번 마찬가지죠. 그쵸? 사례들 제시, 새로운 사례들을 제시해주고 이거를 설명하는 그런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4번 얘도 얘는 뭐니? 얘는 여기에다가 새로운 이론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지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첫 번째 단락 보자. 음소는 언어 연구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위이다. 한 언어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음성들 가운데서 같은 소리와 다른 소리를 구분하여 소리의 기본 단위를 설정하는 일은 그 언어에 대한 기술의 첫걸음인 것이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서로 어때? 대립되는 하나의 두 개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 음소와 뭐야? 음성이죠. 그런데 이거 선생님이 예전에 어떻게 설명해 줬냐면 은과 음운과 음성으로 이야기를 해줬어. 음소와 음운은 물론 달라. 하지만 이 지문을 볼 때만큼은 그때 이야기했던 음운과 음성의 이 관계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도록 합시다. 이건 뭐야? 실제로 발음되는 그 소리이고요. 얘는 뭐지? 그거를 이론적으로 따져준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 음성들
그 중에서 즉 실제로 발음되는 여러 소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같은 소리와 다른 소리를 구분해서 이론적으로 설정해 놓은 그것이 그 소리가 바로 음소라는 거지. 자, 기억을 보세요. 자, 어떤 음성이 음소의 자격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즉 이 음성이 어떤 음소가 된다라는 건 뭔가 음소를 언어음을 논의하는 음운론의 최소 단위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음성과 구별되어 독자적인 가치를 가져야 한다. 즉 하나의 음성이 음소라는 자격을 가지려면 언어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의미는 다른 소리와 맞서서 말의 뜻을 구별하는데 이바지하는가의 여부에서 찾을 수 있다. 자, 기억. 길지만 진짜 무슨 네 줄에다가 그치? 다 밑줄을 쳐놓고 있는데 자 이게 뭐야? 음소의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얘만의 어떤 독자적인 뭐를 지녀야 된다? 가치를 지녀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 독자적인 가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얘가 어떤 언어적인 의미를 지녀야 된다는 거야. 언어적인 의미를 지닌다라는 것은 뭐니? 이 음소로 인해서 의미가 구별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억의 내용은 이거야. 자, 그러면 밑에 보면은 어때요? 여기 밑에 예시들이 나와 있지. 뭐가 나와 있니? 이거 일단 써놓고 가자. 자, 말과 발이 나와 있어. 그치? 자, 두 번째로는 뭐가 나와 있죠? 볼과 불이 나와 있네. 자, 세 번째로는 묵과 물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나무와 사무가 있다. 자, 이 네 개의 예를 가지고 앞으로 설명을 할 건가 봐. 그러니까 이건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자, 보자. 위에서 각 말들의 짝은 각각 단 하나의 소리의 차이에 의해서 그 뜻이 구별된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 자, 말, 발. 지금 말은요, 몇 개의 소리로 돼 있지? 세 개의 소리로 돼 있지. 미음, 아, 리을. 그치? 발도 마찬가지야. 비읍, 아, 리을. 세 개의 소리로 돼 있는데 세 개의 소리 중에 단 하나만 다르죠. 자, 어떤 게 달라? 미음. 그치? 비읍. 이거에 따라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똑같이, 즉 무슨 얘기야. 공통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는데 요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있잖아. 말과 발이 같아? 달라. 다른 의미를 지닌다고.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얘는 뭐가 달라진 경우야? 중간에 있는 모음, 오와 우가 달라진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이 뭐야? 비읍, 리을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사이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어. 얘는 뭐니? 얘는 끝소리죠. 받침이 뭐냐에 따라서 묵과 물로 나뉘고 있는 거고요. 그쵸? 똑같이 무는 가지고 있는 거지. 얘는 어때? 이거를 똑같이 가지면서 자, 이 자리에 즉 니은이냐 시옷이냐에 따라서 나무냐 사무냐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얘기야? 자, 이렇게 단 하나의 소리에, 그치? 동그라미 해놓은 거. 단 하나의 소리에 의해서 뜻이 구별되는 둘 이상의 말들을 뭐라고 한다? 최소 대립상이라고 한다는 거야. 즉, 얘네들은 다 뭐다? 최소 대립상이다. 이렇게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두 소리는 그게 뭐겠어?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두 소리가 뭘까? 여기에서 의미의 구별을 가져오게 되는 말과 발을 다른 말로 만들어주는 거는 뭐니? 미음하고 비읍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 이 미음과 비읍, 이게 그 두 소리야.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두 소리는 뭐다? 각각 별개의 음소다. 즉, 이 음소와 이 음소는 서로 다르다는 거지. 자, 그래서 말의 뜻을 구별짓는 언어 단위인 음소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음소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소리에 의한 최소 대립상이 존재하는지를 찾아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됐어요. 일단 최소 대립상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었어. 그 다음 보자. 자, 미음과 비읍, 오와 우, 기역과 리을, 니은과 시옷. 이게 뭐야? 방금 선생님이 다 찾아놨던 것들이지, 그치? 자, 얘네들은 모두 최소 대립상을 이루므로 음소로서의 자격을 가지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음소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여기에서 미음과 비읍뿐만 아니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자리에다가 뭐를 넣느냐. 여기에 다른 어떤 소리를 넣었을 때 의미가 달라지게 된다면 그건 또 다른 음소가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뭘 넣을 수 있을까? 키읔을 넣을 수 있잖아. 그럼 얘 뭐야? 말과 발과 칼 다 의미가 다르지. 그러면 얘도 뭐니? 얘도 새로운 음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또 다른 음소. 또 여기에 뭘 넣을 수 있어? 자, 니은을 넣을 수도 있잖아. 날. 날 어때? 다 뜻이 다르지. 니은도 역시 다른 음소야. 디귿도 들어갈 수 있잖아. 디귿도 다른 음소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뭐가 있냐? 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시옷도 다른 음소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자리에 다른
소리들을 자꾸만 넣어봐. 그러면은 그 소리들이 다 뭘 가져와? 의미가 다르다는 걸 보여줘. 의미의 분화를 가져오잖아. 이 소리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각각 뭐다? 별개의 음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봐. 이때 말과 발에서 동일한 아와 리을은 그대로 두고 첫음 자리에 있는 미음을 비읍으로 바꾸어 넣는 것, 뭐 키읔으로 바꾸어 넣는 것, 니은으로 바꾸어 넣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한다? 대치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이 오와 우 자리에다가 딴 걸 넣을 수도 있겠죠. 뭘 넣을 수 있어? 이 중간 소리에다가 아 같은 거 넣으면 발이 되잖아. 그치? 어를 넣으면 뭐가 돼? 벌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모음도 뭐야? 대치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최소 대립상이며 기역과 리을도 서로 별개의 음소를 이루는 것이다. 됐지? 자, 그러나 이러면서 이제 뭔가 좀 어려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국어의 바보에 P와 B 같은 음의 짝은 서로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 자, 이 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들 짝은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음성적 환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같은 환경에 나타나지 않아. 이거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개념이야. 볼래? 이렇게 환경에 따라 서로 달리 나타나는 그리하여 뭐?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자, 오늘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자꾸 나오는 게 왠지 심상치가 않아. 자, 오늘의 개념 상보적 분포입니다. 얘들아, 상보적 분포가 기억이 안 나면 안 돼. 85쪽 가봐. 자, 85쪽을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6번 문제에 보기에 뭐가 나와 있어? 여기에 상보적 분포라는 말이 그때 나왔었어. 그러면서 이 상보적 분포는 뭐다? 서로 배타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지. 자, 서로 배타적인 환경이라는 게 뭐지? 항상 서로 다른 위치에서만 나타나는 두 개의 다른 음성들이야. 근데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항상 다른 환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얘네들은 하나의 소리로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한번 여기 나와 있는 예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해보자. 자, 지금 여기 뭐가 나와 있어? 바보가 있었어. 바보. 자, 이 바보의 발음을 우리는 이 비읍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서 발음 써놓은 걸 보면 뭐라고 써놨니? 이렇게 써놨어. 파보. 아, 선생님 이게 무슨 파보예요? 바보지. 그 문제가 아니야, 지금. 자, 이게 음성적으로 봤을 때 이 비읍과 이 비읍은 소리가 뭐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바보. 자, 이거는 일단 얘만 놓고 보면 니네가 해봐도 안 돼. 해봐도 안 되면 그냥 해보지 마. 굳이 안 되는 걸 해볼 필요는 없어. 해보지 말고 글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보란 말이야. 자, 비읍을 하나는 이렇게 발음되고 하나는 이렇게 발음을 하잖아. 두 개의 차이는 뭐니? 자, 얘는 무성음이야. 즉, 발음을 할 때 성대가 떨리지 않는다는 거죠. 얘는 뭐니? 유성음이야. 영어에서. P와 B는 P는 발음할 때 성대가 떨리지 않고요. B는 성대가 떨린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어때? 서로 얘는 무성음, 얘는 무성음, 얘는 유성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를 똑같은 글자로 적어준다는 거야. 똑같은 글자로 적는다는 건 똑같은 동일한 음소로 처리를 한다는 얘기지. 이유가 뭐다?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상보적 분포가 뭐라고? 서로 다른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환경이 도대체 어떻게 다르냐? 이 지문에선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 하지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거야. 자, 뭐가 다르냐? 지금 이 비읍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맨 앞에 오죠. 말의 첫머리에 온단 말이야. 이런 걸 우리가 어두에 온다고 이야기를 해. 자, 그 다음에 이 비읍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앞에 다른 음에 영향을 받게 되죠. 즉 뭐야? 아의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야. 아가 뭔데? 모음이잖아. 얘는 모음 뒤에 온다. 그래서 똑같은 비읍이라 하더라도 처음 시작하는 비읍은, 처음 어두에서 발음되는 비읍은 뭐다? 얘는 무성음으로 발음이 돼. 하지만 모음 뒤에서 발음되는 비읍은 뭐? 유성음으로 발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발음을 놓고 보면 다른 음성이야. 그치? 다른 소리라고. 다른 소리이지만 어차피 이 무성음 P는 어두에서만 나와. 그러고 얘는 뭐야? 얘는 이 유성음 B로 발음되는 거는 모음 뒤에서만 나와. 그러니까 어때? 어차피 나타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즉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다른 소리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어때? 굳이 나오는 환경이 다른데 얘네들을 다른 문자로 처리하면 한글의 문자가 더 많아지는 거잖아. 그럼 얼마나 비경제적이니, 그치? 그래서 똑같은 비읍으로 똑같은 음소로 처리해서 똑같은 글자로 적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봅시다. 자, 국어의 바보의 P와 B 같은 음의 짝들은 서로 비슷하지만 약간 다르다. 이 음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들 짝은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같은 음성적 환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같은 음성적 환경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상보적 분포라 그랬어. 자, 이렇게 환경에 따라 서로 달리 나타나는, 그리하여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두 음성은 한 음소의 변이음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음소로 묶는다. 자, 중요한 건 뭐야? 하나의 음소로 묶으면 하나의 같은 글자로 쓴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근데 이때 히읗과 이응의 관계는 특별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대요. 자, 히읗과 이응. 자, 왜냐? 지금 이 비읍과 비읍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어두에서만 나타나고 하나는 모음 뒤에서만 나타나. 즉, 상보적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 처리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말에 따르면 히읗과 이응, 얘네도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현대국어에서 히읗은 어두에만 나타난다. 즉, 얘는 앞부분, 말의 첫 부분에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응은 어말, 즉 받침에만 나타난다. 이응 소리는 받침으로만 쓰인다는 거죠. 아닌데요, 선생님? 아, 쓰잖아요. 받침 아니잖아. 얘들아, 이 아의 이응은 뭐지? 소리가 있는 이응인가? 아니야. 원래 그냥 이거나 똑같잖아. 얘를 읽어도 아고 얘를 읽어도 아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쓰진 않는다고. 글자를 이렇게 써놓으면 이상해져. 그래서 그냥 격식을 갖춰서, 짝을 맞춰서 여기에다가 만만한 이응을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의 이응은요, 소리가 있어, 없어? 없어. 소리가 있는 이응은 뭐다? 앙 할 때. 미안해. 자, 앙 할 때. 자, 앙에서 이거는 소리가 나지 않지. 하지만 얘는 소리가 나는 이응이죠. 즉, 이 이응은 받침에서의 이응을 이야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히읗은 뭐라고? 받침으로는 쓰이지 않고 어두에서만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쵸? 자, 얘가 받침에서 사용이 안 되지. 아, 선생님, 이거는요? 발음해봐. 어떻게 할 거야? 앗? 선생님, 이 말 있잖아요. 히읗. 아이고. 히읗 이렇게 쓰는데 받침에 있잖아요. 자, 받침에 있지만 소리는 아니야. 그냥 문자로서 존재하는 것이지 얘는 발음 어떻게 하니? 히읗 이렇게 하잖아. 즉 발음은 디귿이란 말이야. 왜? 얘는 끝소리로 받침의 소리로 쓰일 수가 없어요. 얘가 받침에서 발음이 불가능하니까 디귿으로 바꿔서 발음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얘는 어두에서만 나타나. 얘는 받침, 즉 어말에서만 나타나. 자, 그러니까 어말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받침이라고 하자. 자, 히읗은 어두에서만 나타나고 이응은 받침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니까 얘네 둘은 뭐라고 볼 수 있어? 마찬가지로 상보적 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렇다면 상보적 분포를 이루면 아까처럼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봤던 얘네들처럼 하나의 음소로 처리하면 안 돼? 여기서는 뭐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자, 왜 안 될까? 봅시다. 자, 다시 이때 그 단락을 보세요. 자, 적어도 현대국어에서는 히읗이 받침으로 쓰이지 않고 이응도 두음, 즉 어두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두 소리는 최소 대립상도 이루지 못하고 서로 상보적인 분포를 보인다. 그렇다면 이 두 소리를 하나로 묶어 한 음소로 기술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야. 이 두 소리는 하나의 음소가 환경에 따라 달리 나타난 것이라고 하기에는 뭐다?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지. 얘네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 비슷한데 단지 성대가 떨리냐 안 떨리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하지만 얘네는 차이가 너무 많아.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까? 자, 봐봐. 히읗은 뭐래요? 자, 히읗은 무성음이면서, 그죠? 그리고 마찰음이래요. 마찰시키면서, 공기를 마찰시키면서 내는 음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는 곳이 어디야?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야. 자, 그런데 이응은 뭐야? 얘는 유성음이야. 일단 한 가지가 달라. 그치? 자, 그러면서 얘는 비음이야. 그죠? 자, 비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마찰음이 아니라 콧소리로 낸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연국에서 발음이 된대. 목구멍과 연국에는 다른 부위야. 어때? 세 가지가 모두 달라.
단순히 성대가 떨리냐 안 떨리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얘네들은 완전히 다른 소리라는 거지. 그러므로 이 둘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소리인 것이다. 따라서 상부적 분포를 보이더라도 음성적 유사성이 없는 두 소리는 상부적 분포로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음성적으로 유사해야지, 비슷해야지만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자. 12번. 자,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각각의 사례에 대한 올바른 해석만 묶어보자 라는 거지.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례 이거 뭐니? 말과 발의 미음과 비읍. 이거는 뭐죠? 자, 똑같은 자리에 그지? 얘만 하나만 바꿔준 거지. 그러니까 얘네 이 미음과 비읍은 서로 뭘 이룬다? 최소 대립상을 이루는 거죠. 그죠? 한 소리만 바꿔가지고 이 단어의 뜻이 달라지면 최소 대립상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최소 대립상을 이룬다? 기억이 맞죠. 니은은 이루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맞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보의 P와 B. 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랬어요? 상부적 분포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가 맞아? 디귿이 맞죠. 그렇죠? 리을에서는 상부적 분포, 둘 다 상부적 분포를 보인다고 했네? 자, 그러면 일단 상부적 분포라는 부분에서는 맞아. 근데 상부적 분포를 보이니까 얘네들 어떻게 하기로 했지? 하나의 음소로 묶어서 둘 다 비읍으로 쓰기로 한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디귿이 맞겠죠. 리을은 뭐야? 상부적 분포는 인정했지만 별개의 음소로 처리한다고 해서 틀린 거지. 자, 마지막으로 히읗과 이응. 얘네들은 뭐였어요? 자, 얘네들은 상부적 분포로 보이긴 하지만 서로 어때? 너무나 거리가 먼 소리야. 즉 음성적으로 유사해 안 유사해? 안 유사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음성적 유사성이 있음으로야 없음으로야? 없음으로야. 맨 밑에 나와 있는 비읍이 되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기역, 디귿, 비읍 정답은 2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13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에는 지금 보기가 나와 있어.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겠네. 그러면은 같이 한번 보기 보면서 1, 2, 3, 4,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세 개의 문장, 읽을 필요 없어. 이게 무슨 뜻인지 뭐가 중요해. 1번부터 봐봐. 1번, 창과 강은. 창 어딨어? 창, 여기 있지. 자, 그 다음에 강 어딨어? 여기 있지. 자, 창과 강은 어때요? 둘 다, 아까 선생님이 했던 미안해. 자, 앙에서 자,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느냐? 요거에 따라서 창과 강으로 의미의 분화가 일어나게 됐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최소 대립상이야. 치읓과 기역 소리는 자, 얘네들은 최소 대립상이면서 이 자리에 어떤 것을 넣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니까 당연히 얘네들은 뭐야? 대치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1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개와 새에서. 자, 개와 새에서. 자, 얘네들을 보면은 얘네들도 어때요? 자, 똑같이 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자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진 거잖아. 그래서 보면 기역이 오느냐, 시옷이 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됐지? 의미가 달라졌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야? 별개의 음소가 되는 거지. 즉 서로 다른 음소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난 바다의 비읍과 밤의 비읍은 같은 음소이다. 자, 난 바다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이 비읍과 밤, 여기에 비읍. 같은 음소이다? 얘들아, 이거는 너네 생각할 필요도 없어. 같은 글자, 똑같이 비읍이라고 썼지? 한 문자, 같은 문자로 썼다면 얘네들은 같은 음소로 봐주면 돼.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4번. 하얗게의 히읗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나는 소리이다. 라고 했어. 하얗게 히읗이 보면 두 개가 나와 있잖아. 얘하고 얘가 있다. 얘네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나는 소리다? 말이 돼? 그럴 수 있어. 아, 여기에는 어두에 있고 여기는 어두에 있고 얘는 뭐야? 받침에 있구나. 서로 다른 소리네? 이거는 뭐지? 그 본문을 제대로 안 읽은 거지? 뭐라 그랬어? 히읗은 받침에서 아예 발음이 안 된다 그랬어. 어두에서만 발음될 수 있는 음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발음 자체가 가능해? 불가능하다는 거지. 히읗은 무조건 어두에서만 발음된다. 얘는 아예 이 히읗 발음을 가지지 못하는 애인 거지. 딴 애로 바뀌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정답 4번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하늘의 히읗과, 자, 하늘 어딨어? 여기 있죠. 자, 하늘의 히읗과, 그리고 강의 이응. 강 어딨니? 여기 있죠. 자, 이때 히읗은 뭐예요? 초성, 어두에 쓰인 거고요. 강의 이응은 받침으로 쓰인 거잖아. 얘네들 보다 상부적 분포로 보인다. 이거는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 4번이다. 자,
마지막으로 1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과 보기를 통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보기를 한번 보게 되면은 뭐라고 돼 있어? 말과 발에서 음소 미음과 비읍은 서로 다른 소리이긴 하지만 그 차이점은 말과 칼에서 나타나는 미음과 키읔의 차이보다는 작다. 미음과 비읍은 닮은 점도 많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자, 서로 다 다른 음소이기는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다른 게 아니라 얘네들은 그나마 닮은 점이 있다는 거야. 하지만 얘랑 얘는 완전 다르죠. 그쵸?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니? 자, 자음이라는 점, 입의 앞쪽에서 나는 소리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면 이 두 소리를 구분짓는 결정적 차이점이 뭐냐? 자, 결정적 차이점. 미음과 비읍은 비슷한데, 얘네 둘은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미음이 콧소리임에 반하여 비읍은 콧소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러한 음성 자질을 변별적 자질이라고 한다. 자, 무슨 얘기야? 여기도 정의가 나와 있네. 자, 이 보기는요. 자, 변별적 자질에 대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야. 자, 이 변별적 자질은 뭐라는 거니? 자, 뭐야? 이러한 음성 자질이야. 이러한 음성 자질이 뭔데? 이러한 앞에 있는 말을 봐야 되지. 뭐? 결정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그 자질을 우리가 변별적 자질이라고 한다. 다시 얘기하면 자, 아까 우리가 뭐가 있었니? 히읗 같은 경우에 얘는 무성음이었지. 그치? 그러면서 목구멍에서 나는 소리였지. 그러면서 마찰음이었지. 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뭐야? 하나의 어떤 자질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랑 비슷한데 비슷한 글자이지만 우리가 얘랑 다른 글자로 다른 음소로 파악을 할 때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게 뭐냐? 그런 하나하나를 우리가 따지는 게 바로 변별적 자질이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자, 1번. 음소는 변별적 자질들의 합이다. 봐봐. 이런 거 하나하나가 뭐야? 히읗이 다른 음이랑 비슷해도 이거는 둘 다 비슷한데 얘만 달라질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럴 때 얘는 뭐야? 그때의 변별적 자질이 되겠지. 얘와 다른 음을 구분해주는. 그죠? 만약에 둘 다 무성음이고 마찰음. 예를 들어 시옷 같은 거. 얘도 무성음이고 얘도 마찰음이란 말이야. 하지만 얘네들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주는 건 얘는 목구멍에서 나고 얘는 어디서 나? 혀끝. 치아 뒤에서 나는 소리란 말이야. 위치에 따라서 달라져. 그때는 얘가 변별적 자질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음소는 뭐예요? 이런 변별적인 자질들의 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무성이냐 유성이냐 목구멍이냐 뭐 위치가 어디냐 마찰하냐 안 하냐 이런 것들의 합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2번 음소는 하나 이상의 음성 자질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치? 이런 것들이 다 음성 자질들이 되겠지. 하나 이상의 음성 자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3번 특정한 음성 자질이 말의 뜻을 구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죠. 결정적인 차이점. 두 소리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 소리가 구분되니까 의미도 구분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4번. 음소의 자격이 있더라도 음성 자질의 유사성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 아까 이 얘기잖아. 셋 다 다른 음소이지만 얘네 둘은 비슷한데 얘와 얘는 완전 다르다고 얘기를 했지. 그치? 자, 그다음에 5번. 서로 닮은 변별적 자질들이 둘 이상 있어야 음소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얘들아, 음소의 자격을 얻는 거는 닮은 게 필요한 거야? 아니야. 결정적인 차이점. 이게 있어야 음소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서로 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차이점이 문제였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앞에서도 나왔고 지금 비슷한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 이 개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넘어가자. 자, 마지막 지문입니다. 자, 166쪽에 보시면 희곡이 나와 있는데 이 희곡 지문도 짧고요. 너무 쉬워. 왜 쉽냐? 15번에 보기가 있기 때문이지. 자, 15번의 보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희곡 지문이나 아니면은 소설 지문 이런 거 나오면 반드시 보기에서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다 설명해주는 내용이 있다고 했죠. 자, 15번의 보기가 바로 그 부분이야. 봐. 일제강점기인 1932년에 발표됐어. 자, 그래서 시대 배경이 일제강점기라는 거야. 이 작품은 농촌이 고리대금업에 의해 침식되어가는 현실. 고리대금업이 뭐예요? 고리대금업? 이자를 매우 높게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는 거야.
대출, 대부업체 뭐 이런 거 뭐 문제가 되잖아. 그런 거란 말이야. 자, 금융자본에 의해서 침식되어가는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지. 자, 일단 우리는 배경을 알았어. 두 번째, 이동식 소형 극장용으로 창작된 이 작품은 농민들을 주된 관객층으로 삼았다. 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연극이었다는 거예요. 농민을 대상으로 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농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얘들아, 만약에 서울에 있는 어떤 극장에서만 계속 이걸 한다 그럼 농민들이 어떻게 보러 와? 농사 지어야 되는데. 이동식 소형 극장으로 만들어서 농촌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농민들한테 보여줬다는 거야. 됐지?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유진호는 이 희곡의 작가죠.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고 민중들의 의식을 각성하려는 문학적 경향을 가진 작가였다. 여기에서 민중들은 뭐야? 농민들이 되겠지. 농민들의 의식을 각성한다. 뭔가를 깨닫게 하려는 그런 경향을 지닌 그런 작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기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니? 이 작품에 이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보기에서 한참 설명해 놓고서는 이 작품은 예외야. 이러진 않는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우리가 입각해서 이 지문들을 읽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문을 봐봐. 자, 일단 우리가 이런 소설이나 희곡에서는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먼저 누가 나와? 김영철 다시 들어와 느티나무 밑에서 이 부녀를 보고 빙글빙글 웃고 섰다. 자, 김영철. 박첨지 불렀어요. 박첨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서운 증오의 빛이 눈을 지나갔어요. 증오. 일단 박첨지랑 김영철이 서로 사이가 좋진 않아. 자, 그럼 봐봐. 김영철이 뭐래? 돈만 갚게 그려. 돈만. 됐네. 김영철이 박첨지한테 돈을 갚으라고 한다. 즉, 김영철은 뭐야? 김영철이 뭐야? 여기에서. 얘가 고리대금업자가 되겠지. 자, 그런데 이런 고리대금업으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뭐라 그랬어? 아까 그 15번 보기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농촌이 침식되어 간다라고 했잖아. 즉, 이것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 이게 누구라는 거야? 박첨지라는 거죠. 자, 박첨지는 바로 이런 고리대금업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침식되어 가는 그런 농민으로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난들 좋아서 자네논을 차압하겠나? 지금이라도 돈만 가져오면 그만 아닌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더 확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5번 한번 봐봐. 15번에 1번. 당대의 농민들은 박첨지를 통해 자신들의 처지를, 자, 박첨지가 농민이니까, 그치? 당대 농민들이 이 연극을 보면서 자기와 똑같은 농민인 박첨지를 보며 자기의 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겠죠. 그쵸? 그 다음 2번. 주된 관객층이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농민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작가는 갈등 구조를 단순하게 했을 것이다. 갈등이 복잡해지면 어때요? 작품이 어려워지지. 그치? 하지만 단순하게, 갈등 구조를 단순하게 한다는 거는 뭐니? 얘는 나쁜 애, 얘는 착한 애. 이런 식으로 선과 악으로 아주 단순하게 나눠버렸다는 거야. 읽어보면 그래요. 김영철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쁜 인간으로 나온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3번. 박첨지와 김영철은 암울한 농촌의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설정한 전형적인 인물이다. 얘들아, 전형적인 인물이라는 거는 뭐죠? 대표한다는 겁니다. 그 시대를, 그 상황을, 그 계층을, 어떤 그러한 인물상을 대표한다는 게 바로 전형적 인물이야. 그럼 봐봐. 김영철은 악덕 고리대금업자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박첨지는 뭐야? 고리대금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민의 전형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학적 경향으로 봤을 때 작가는 박첨지를 의식의 각성과 행동의 변화를 보이는 인물로 그렸을 것 같다. 자, 이 유진호라는 사람은 어떤 경향이 있다고? 보기의 세 번째가 뭐였어요? 민중들의 의식을 각성하려는 그런 문학적 경향을 가졌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민중이라 할 수 있는 이 농민인 박첨지가 어때? 나중에 뭔가 각성을 하고 뭔가 행동의 변화를 보이게끔 그렸겠지. 보기에 의하면. 그죠? 자, 5번. 작가는 김영철을 통해 식민 통치가 조선인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근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 얘들아. 지금 우리가 보기에서 읽은 내용에 식민 통치 어쩌고 하는 내용 있어? 아니야. 지금 여기에서 갈등의 원인은 뭐예요? 물론 일제강점기에 발표했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어떤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 고리대금업. 다시 얘기하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 금융자본이라고 돼 있잖아. 원인이 금융자본, 고리대금업 이런 것들이지 여기 5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식민통치가 근원적인 문제란
원인이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뭐다? 5번. 요걸로 골라주면 되겠지. 됐어. 자, 그러면 다음에 계속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가 16번을 보시면은요. 자, 이거는 뭐야? 뭔가 좀 노래 막 이런 거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일단 넘어가고 17번을 보세요. ABC에 나타난 김영철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봐. 소설이나 희곡 지문에서 반드시 이런 말하기 방식에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오늘의 개념이야. 자, 인물의 말하기 방식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50문제 중에서 한 문제는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물의 말하기 방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바로 이거야.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느냐. 이게 일단 중요해.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먼저 찾아내야 돼. 그렇다면 이 의도를 먼저 찾아야겠죠. 의도를 찾으려면 앞뒤의 문맥을 보면 되겠지. 의도를 찾고 또 하나를 뭘 찾아야 되냐, 그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냐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상황이 이래, 이런 식으로 상황 논리에 기대어서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 라고 해서 뭔가 인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야,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동정심에 호소한다든지. 알겠죠? 그래서 의도를 찾고 그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말하기 방식에 관련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ABC에 나타난 김영철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라는 얘기죠. 그럼 A부터 한번 볼게. A를 보세요. 김영철 뭐래? 법률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 아마 여태껏 맛을 몰랐지. 집달리를 데리고 와서 말장만 박아놓으면 아무리 자네네가 피땀을 흘려 지은 논농사라도 다시는 손끝도 대지 못하는 것이야. 이게 뭐니 얘들아? 무슨 말인지 우리가 집달리, 말짱 박다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 하지만 어쨌든 이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뭐 하고 있어? 법을 들이대지. 농민들이 어때? 법에 약하잖아. 법을 들이내면서 너 그거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지금까지 니네가 피땀을 흘려 지었어도 이제 손끝도 못 대. 뭐야? 협박을 하고 있잖아. 그치? 겁을 주고 있잖아. 그런데 그러나 여지를 주죠. 그쵸? 그러나 하며 박첨지 옆으로 와서 앉아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건데 말이지. 하지만 말이야. 옆에 살짝 앉아갖고 뭐라고 하는 거야? 나 역시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네하고 또 한 번 의논을 좀 할 일이 있네. 내 얘기 좀 들어주겠나? 뭔가 좀 은근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17번에 1번 봐봐. A에서는 박첨지를 협박하며 진의를 드러내려 하고 있다. 맨 처음에는 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 라고 하면서 위협하고 협박하지만 내 얘기 잘 들어봐.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그러면 살아날 방법이 있을 텐데 자기의 속마음,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번 맞는 설명. 자,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밑으로 쭉 내려와봐. 자, 어떻게 할 것이 아니라 이쁜이만치 생긴 얼굴로. 이쁜이가 누구예요? 이 박첨지의 딸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쁜이만치 생긴 얼굴로 이런 시골 구석에서 썩는 것도 하도 아까우니 말일세. 내가 데려다가 서울로 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좋은 자리 있으면 시집도 잘 보내줌세. 그려. 저렇게 동탕한 얼굴이면, 동탕한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얼굴이 두툼하고 잘생긴 뭐 예쁘단 얘기야. 자, 저렇게 예쁜 얼굴이면 서울 가서 넉넉히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 수 있단 말이지. 그런다면 나도 오늘 차압한 걸 풀어주겠네. 어떤가? 딸 좋은 데로 보내고 차압한 것도 다 풀어준다는데 싫은가? 차압한 걸 다 풀어주다 뿐인가? 자네 빚을 온통 탕감해줍세. 자, 이게 뭐야? 네 빚 다 없애줄게. 대신에 이쁜이 나한테 넘겨. 이런 얘기잖아, 지금. 딸을.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얘들아. 정말 좋은 의도에서 자네 딸 내가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줄게. 이런 말처럼 들리니? 아니지. 뭔가 구린 게 있지, 지금? 자, 그러니까 박첨지가 어때요? 그 밑에 이를 악물고 벌떡 일어나서 딸까지 뺏어가 덤벼들듯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어때? 지금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17번에 2번 볼래? B에서는 박첨지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가를 제시하고 있다? 자, 박첨지의 요구를 파악했어, 지금? 박첨지가 요구하는 게 뭔지 알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시하는 거야? 박첨지가 언제 딸 데려가 달랬어? 그래, 딸 데려가라고? 알았어. 내가 딸 데려가는 대신에 네 빚 다 탕감해 줄게. 지금 이런 거야?
아니야. 박첨지의 요구를 뭘 파악을 하고 있어. 딸을 보내겠다는 요구를 한 적은 없단 말이야. 정답 2번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C 보세요. 자, 김영철. 태도가 돌변했어. 왜? 박첨지가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지. 싫으면 그만두게. 나는 저 위에서 하는 소린데 그래. 그러고 덤비면 어쩔 테야. 하면서 법이 있어. 법이. 역시 뭐야? 법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죠. 그쵸?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뭐라 그래? 천천히 나가는 척하다가 돌아선다. 소리를 사하게 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응? 이게 뭐니? 협박. 법이 있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뭐야? 막 얼르고 있죠. 그쵸? 자, 이게 뭐니? 3번 봐봐. C에서는 17번에 3번 협박과 회유의 어조가 모두 나타나고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 찾았는데 나머지 4, 5번 봅시다. B와 C에서는 박첨지의 반응에 따라서 말하고 있다. 그치? B와 C 앞부분에 박첨지가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가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자, B 봐봐. 박첨지의 눈이 험악해지니까 에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눈이 험악해졌으니까 그런 말을 한 거야. 그치? C에도 역시 어때? 앞에서 박첨지가 무엇이 어째? 하니까 태도가 돌변한 거죠. 싫으면 그만둬. 박첨지의 태도에 따라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A, B, C 모두 박첨지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죠. 그쵸? 뭔가 좀 이렇게 달래는 듯한 어조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달래는 게 아, 제발 나 좀 봐줘. 이게 아니라 아휴, 내가 잘 봐줄게. 이런 식으로 좀 더 자기가 위에 있는 우월한 위치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17번의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6번 보자. 자, 위 글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한 토의에서 보기와 같은 제안이 나왔대요. 제안이 뭐니? 이 장면에서 이쁜이가 김영철에 의해 팔려간다. 그래, 이거야. 정말 좋은 대로 뭔가 시집을 보내주려는 게 아니라 팔려간다는 거야. 자, 이런 것을 암시하는 민요를 삽입하려고 한대. 어떤 게 좋을까? 자, 어떤 민요의 가사가 적합하겠습니까? 뭐야 지금? 이쁜이가. 이뻐서 이쁜이 아니야. 자, 1번.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이쁜이지. 그치? 얼굴이 예쁜 여자는 뭐래? 유곽으로 가고요. 라고 됐잖아. 유곽이 뭐야? 술집. 그치? 지금 뭐야? 보기에서. 이쁜이가 김영철에 의해서 팔려간다는 거는 좋은 대로, 뭐 좋은 의미로 데려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런 술집 같은 데다가 이 박첨지의 딸을 팔아 넘기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1번의 민요와 가장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시곡 마찬가지야, 얘들아. 작품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문제의 보기를 먼저 보고 배경을 파악하시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이제 우리 모의평가 2회 셋째 마당 들어갈 거예요. 맨 앞에 시지문만 볼 거니까 역시 한번 풀고 오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